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월미도에서 장거리 시승할 차는 바로 도요타의 라브4 차량인데, 라브4 차량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왜냐면 작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만 40만 대가 넘게 팔렸고요, 일본에서도 팔렸고 그 외에 기타 각지에서 정말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우리는 사실 준중형 SUV 생각하면 투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나는데, 사실 글로벌 넘버원 세일을 자랑하는 차량은 바로 도요타의 라브4 차량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 라브4는 하이브리드 모델, 그 중에서도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가져왔는데, 이 차량의 연비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루트로 진행을 할지 그거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월미도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기 보여줘야지. 월미도 비상열차? 자기 우상열차. 예, 여기 어쨌든 월미도고요. 이렇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동쪽 끝에 가기 전에 저희가 하이원 리조트에 잠깐 들려서 스키도 좀 타고, 그리고 삼척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왕복으로 주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600km 정도가 넘게 찍히더라고요. 600km면 사실 라브4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리거든요. 왜냐면 이 차량의 복합 연비가 15.1km/L이기도 하고 연료통 양이 55L에 달합니다. 간단하게 15.1과 55만 곱해도 830km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600km 정도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풀투풀 연비, 트립상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도착했을 때 600km를 주행하고 나서 다시 월미도에 도착했을 때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요타 크라운을 서울 부산 왕복하면서 실제 트립상하고 풀투풀 연비가 0.3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도요타 라브4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이 도요타 라브4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지금 국내에서는 PHEV, 투휠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올휠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세 종류밖에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올휠 드라이브 222마력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리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이 엠블럼에 파란색이 들어간 엠블럼,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뭐 디자인만 봤을 때는 무난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에 타서 딱 봤을 때도 엔진의 본인 라인이 위쪽으로 좀 솟아있기 때문에 SUV다운 느낌은 확실하게 살아 있었고요. 휠도 한번 봐야겠죠. 국내에 나오는 이 라브4는 18인치 휠만 이렇게 출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무난무난한, 뭐 엄청 튀지도 그렇다고 좀 못생기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덜롭 타이어에 사계절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거 뒤에서 제일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똑같이 이 엠블럼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 먼저 가치를 보는 당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각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BMW 같은 거에는 쉐어 드라이빙 플레저, 현대자동차도 여기에다가 한글로 잘 안 쓰는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여기다가 한글로 적어놨어요. 먼저 가치를 보는 당신은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이브리드라는 게 중요하잖아. 여기 하이브리드, 여기 레터링 적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라브4에 E4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E4라는 건 사륜구동이죠. 근데 엔진과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오는 사륜구동이 아니라 뒤쪽에 모터를 탑재해서 모터로 구동하는 사륜구동을 탑재하고 있어요. 뒤쪽에 모터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오토 LSD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엔 짐이 좀 많아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볼게요. 아, 전동 트렁크. 그래,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지. 이런 건 기본이지. 여기 저희 지금 촬영 장비 들어가 있고요. 우리 PD님 스키 장비, 저희 각자 짐, 이런 식으로 좀 장비가 많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남자 3명에서 스키장을 가고, 헤이, 이거 숙소 가서 먹을 거예요. 예.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음주운전 2번 하면 차 안에다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그거 달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저희가 개인 짐도 많고, 또 여기 타시는 분들이 좀 한떡대 하시거든요. 무게가 좀 나가요.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간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 라브4를 좀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이 차량이 과연 얼마나 편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이렇게 라브4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월미도 끝에서 출발을 할 거고, 총 주행거리는 261km를 3시간 43분에 걸쳐서 주행을 한다고 해요. 약간 아이다미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순정 내비도 마련이 돼 있고, 이것도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데 애플 카플레이를 써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장착을 해야 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도 충분히 애플 카플레이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곳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다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미니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도 충전이 되고요.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도 충전이 돼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났어? 그쵸? 이게 무선 충전 코일이 전체에 걸쳐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선 충전 코일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무선 충전 자리를 찾아서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 돌아다녀도 충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좋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출발을 하기 전에 트립, 연비 모두 초기화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후 평균 연비 초기화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트립 A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완전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503km 주행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요 앞에 주유소까지 가서 저희 풀투풀 연비 측정을 위해서 가득 채울 거고요. 돌아와서도 똑같은 주유소에서 가득 채우고 실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주행을 위한 설정 뭐 있나? 있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뭐 연비나 안전을 위한 세팅들은 모두 켜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공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23도로 해서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할 예정이에요. 특이한 게 라브4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 히트 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켜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트레일 버튼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말, 스포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에코로 놓고 EV 모드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중간중간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주 건장한 남정네 3명이 타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아주 활짝활짝 웃어주셨던 저희 대리님이세요. 몇 킬로 정도 되세요? 70 정도 됩니다. 우리 PD님 몇 킬로? 나 80. 저도 80 정도 되거든요. 3명에서 230kg예요. 230kg에 저희 각종 개인 짐, 스키 장비 이런 것들 실려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이 라브4의 공차 중량이 1730kg이거든요. 2톤으로 이 차가 몰고 나가는 거니까 확실히 공인 연비보다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행하면서 이 세세한 연비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유하도록 가시죠. 자. 이건 진짜 좀 아쉽다 이거. 밑에 있어 밑에. 뽁뽁이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좀 넣어주지. 차 갈까봐 그렇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라고. 미국 갬성? 오케이, 인정. 3번 딸깍하고 정량 마감 할 겁니다. 꽤 들어가는데? 한 번 딸깍했고요. 2번, 마지막 3번. 네, 3번 딸깍했고 정액으로 1000원 단위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원으로 열심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자, 지금 외부 온도 영상 3도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주유를 하고 나서 지금 626km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 257km 열심히 한번 출발해보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휴게소도 들리고 하면서 이 차가 장거리로 주행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승차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이 라브4 타고 강원도까지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트립 컴퓨터 보시면 164km를 지나고 있고 평균 속도가 57km/h라고 해요. 원주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는 차가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저속으로 주행하는 비율이 꽤 많았고요. 거기를 벗어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시속 100km로 주행을 해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곧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고속화도로로 주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온 이 거리에 대한 연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지금 주행 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6도고요. 도로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비는 18.3km/L를 달성했습니다. 와우, 18.3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왜냐면 이 차량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대략 4km 정도 더 높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차 안에는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건장한 남성 3명에 개인 짐까지 무겁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인연비보다 4km 정도 더 나오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구비구비진 길이 많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언덕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연비는 역시 도요타라서 그런가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크라운을 타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렬과 병렬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직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으로 배터리를 채워서 그 배터리에 채워진 전기로 구동을 하는 게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병렬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대기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클러치 사이에 모터 조그마한 거 하나,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병렬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병렬 하이브리드, 도요타랑 혼다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모터 하나, 뒤쪽에도 모터가 하나 있고 변속은 eCVT라 그래서 모터를 변속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직병렬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5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엔진 스펙만 봤을 때는 178마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구동되는 모터 두 가지가 합해지면 합산 출력 222마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터 출력이 한 40마력짜리 50마력짜리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 모터 출력이 좀 낮은 게 단점이 될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굉장히 큰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4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륜 모터 같은 경우에는 120마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 모터도 4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속도까지는 모터로만 주행을 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제 뇌피셜이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기아의 투싼 하이브리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 180마력을 내는 엔진에 47.7kW, 그러니까 한 60마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의 합산 출력은 235마력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토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2.5L 자연흡기 엔진에 178마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도 전륜에 120마력, 후륜에 4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모터 두 개를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합산 출력이 222마력입니다. 엔진 마력 차이가 2마력밖에 안 나고 모터 출력은 더욱 크게 나오는데도 총 합산 출력은 오히려 도요타가 더 낮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의문입니다. 더 큰 출력의 모터가 들어가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합산 출력이 낮게 들어가고 더 작은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합산 출력을 더 높게 표현해주는 현대기아의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듭니다. 2.5L 자연흡기 엔진하고 모터가 좀 경쾌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저속이나 고속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서 치고 나가거나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바로 소음 부분이에요. 이 차량이 2.5L 엔진을 사용하고 엔진의 크기가 더 크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방음 부분에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엔진에서 출력을 조금만 더 세게 내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라 단일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한 속도가 80km입니다. 80km면 연비가 사실 좋을 만한 속도죠. 근데 연비가 올라갈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도 계속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연비는 아까보다 한 0.2 정도 상승을 했어. 이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착해서 하이원 리조트 거의 도착할 때쯤에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승차감, 사운드 시스템, 주행 보조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 주행을 해서 벌써 24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남은 거리 지금 11km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산길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야. 지금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편의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 차량이 정말 승차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한 차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반했던 거, 시트가 진짜 편안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미국 형님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시트가 굉장히 커서 상체나 이런 하체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게 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엉덩이 바지 부분도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이 시트에 앉았을 때 허벅지도 여유롭게 받쳐줄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열도 그렇지만 2열도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가더라도 불편함 없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요즘에 스포티한 차량들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양쪽에 옆구리를 받쳐주는 사이드 볼스터가 사람 쪽으로 너무 있어서 좀 조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차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한 주행을 지향해서 그런지 이 사이드 볼스터도 양쪽으로 좀 넓게 퍼져 있어서 내가 덩치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컴포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계속 패여 있고 요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철들을 넘을 때 실내로 불쾌한 정도로 이 충격이나 진동들이 들어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컴포트하게 요철을 잘 넘어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승차감으로 딱 세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예전에 라브4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뒤쪽이 너무 낭창낭창거려서 뒤가 흐른다, 그리고 2열에 탄 사람이 좀 멀미를 일으킨다, 이런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 ECU 업데이트를 같이 잡아서 뒤쪽을 좀 더 날리지 않게 세팅을 맞춰놔서 그런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서스펜션 세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비구비진기를 다닐 때 핸들 감각이 좀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요거는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굉장히 준수하게 잘 맞춰서 주행을 하고요. 멈추거나 할 때도 스무스하게 멈추는 그런 기능은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도와준다, 요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고속도로에서도 이상하게 역광이 좀 세게 비친다거나 햇빛이 조금 카메라를 향해서 강하게 비친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 핸들 주행 보조가 틱 하고 풀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직선로로 주행하는 것보다 약간 굽이굽이 이렇게 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차선이 약간 희미해질 때는 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탁 하고 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주행 보조 수준이라서 요거를 완벽하게 신뢰하시기보다는 나를 좀 더 도와준다,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운드가 일단 스피커의 해상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스피커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총 탑재된 스피커가 6개 정도예요. 여기에 우퍼라든지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공간감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지만 가운데의 공간감이 살짝 떨어진다는 거, 요런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e and my girlies, we gon' party till it's early. Got me feeling otherworldly tonight. Caught in some traffic, but the radio is buzzing. Drop a red light and we're saying goodbye. 아이 잠깐, 아이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어떻게 최원의 목소리를 끊는 거야? 아이 르세라핌 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간감이 살짝 부족한 정도지 해상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괜찮은 수준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살짝 더 있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해요. 저희 벌써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정차한 후에 최종 연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다가 스키 장비를 가득 실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목적지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시 조금 넘어서 주행을 시작했는데 벌써 2시 14분이 됐어요. 250km를 거진 4시간에 걸쳐서 주행을 했고요. 평균 속도가 61km라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유는 한 4분의 1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행 거는 거리 414km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죠? 그리고 토요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EV 주행 비율이에요. 총 100% 중에 EV로 27% 주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높은 비율을 전기로 주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연비는 짠! 18.7km/L가 나왔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은 되게 준수한 연비죠. 왜냐면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14.7km/L고요. 그거보다 4km 정도가 더 나온 거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이 차에는 저희가 성인 남성 3명에 개인 짐을 가득 싣고 와서 대략 기본 공차 중량보다 300kg가 더 무거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고요. 추가로 4륜구동이 탑재된 SUV잖아요. 에어로다이내믹 같은 건 저리 비켜!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괴팍하게 자기네들 디자인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한 그런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을 해서 잠깐 스키를 타고 마저 삼척까지 갈 거거든요. 삼척까지 도착했을 때는 또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장비 모두 빌렸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브4가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스키 장비 3개나 실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한쪽만 접어놓고 스키를 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감 같은 거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아, 스키 빨리 타러 가자, 빨리 타러 가자. 자, 저희 하이원에서 스키 잘 탔고요. 저희 숙소가 삼척 솔비치거든요. 지금 솔비치까지 69km 더 주행을 해야 되고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삼척 솔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척 솔비치예요. 삼척 솔비치. 지금 시간은 밤 11시예요. 정선에서 삼척으로 넘어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삼척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총 주행거리 월미도에서 삼척 솔비치까지 총 320km를 주행을 했고요. 기름이 한 65% 이상 남은 걸로 보여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361km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320km를 주행하고 한 칸 조금 더 깎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0km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름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최종 연비 한번 봐야겠죠. 최종 연비는 19.2km/L입니다. 19.2. 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SUV에 4륜구동에다가 성인 남자 3명에 각자 개인 짐 실어서 300kg이라는 큰 무게가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연비 14.7보다 무려 4.5km 이상 더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고속도로, 막히는 길, 산길, 구비구비진 길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도가 찍혀 있는데 아까 정선에서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영하 3도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영상 2도에서 영하 3도 요 정도 사이에서 측정한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 단계에서 19.2km/L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시간도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내일 마저 월미도까지 쭉 올라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뛸 때는 꼭 휴식 취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뒤로 이렇게 바닷가가 쭉 펼쳐져 있죠. 여기는 동해 삼척의 후진항이라는 곳이에요. 아, 바다 너무 예쁘죠? 색깔 봐. 역시 겨울바다 진짜 예쁜 것 같아. 한번 빠질까요? 한번 가 한번? 가위바위보. 가. 여기 후진항에서 동해고속도로 타고 강릉까지 올라가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인천 월미도까지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저희 처음 주유했던 그곳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월미도 도착하기 전에 풀투풀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름을 여기서 주유 가득 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연료키도 연고, 노란색 문지를 저 첫 번째 딸깍, 장력을 두 번째 딸깍, 장력, 세 번 딸깍. 장력을 정액 주유가 마다.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자, 저희 길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월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일단 내비게이션에 지금 월미도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월미도 바닷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길었다. 삼척에서 한 12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4시 50분이에요. 야, 4시간을 넘게 주행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풀투풀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총 619km를 주행했고요. 그리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행 가능한 거리가 688km라고 합니다. 저희가 풀투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득 넣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연비 보여드려야겠죠. 최종 연비는 18.6km/L를 달성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주행 조건이 어땠어요? 서쪽 끝 월미도에서 동쪽 끝 삼척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게다가 중간에 기착지인 하이원 리조트를 찍고 가다 보니까 일반 시내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그리고 태백산을 넘어가면서 이 굽이굽이진 길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연비가 진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실내에는 건장한 남성 3명에다가 개인 짐도 가득가득 실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했어요. 밖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8.6km/L를 찍었다는 거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비는 18.6km/L를 찍었지만 중요한 건 실제 풀투풀로 측정을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총 615.5km를 주행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유를 보면 34.298L를 주유했어요. 그러면 615.5km에서 34.298L를 나눠주면 최종 풀투풀 실연비는 17.94km/L가 나왔습니다. 트립상 연비와 실제 풀투풀 연비를 측정했을 때 약 0.65km/L 정도 차이가 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풀투풀 연비를 측정했을 때 약 18km/L를 달성한 거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이렇게 큰 SUV에 건장한 성인 남성의 300kg 짐 싣고, 그리고 4휠 드라이브에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18km/L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서쪽 끝 월미도에서 동쪽 끝 삼척까지 왕복으로 600km를 주행하면서 라브4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준수하고 성능 좋은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